저하고 같이 이제 공론장 만드는 일을 뭐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공론장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고향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만큼 이렇게 산황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무엇이라도 좀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새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들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조정 선생님 의장님의 그 뛰어난 감각, 감수성, 제가 감수성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일조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게 그래도 통하는 사람이 조금씩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가끔씩 이제 가끔씩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좀 알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통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보람 같은 거, 뿌듯함 같은 거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건데, 근데 여태까지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여태까지 한 고민을 정리를 한 거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핵심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시민운동 할 때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 20, 30년 전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시민운동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질문을 이제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막 좌측우돌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만 막 이쪽에 가서 꼬라박고 저쪽에 가서 꼬라박고 뭐 다양한 경험과 실험 뭐 또 실수 뭐 이런 것에 연발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지만 가다 보면 뭐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런 일종의 모색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작은 깨달음 같은 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이렇게 제가 그 들어가는 말에서 쓴 것처럼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제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민해왔던 내용들이 이런저런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이 되고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현장에서 그런 현실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이 책을 안 썼을 거예요. 제 스스로 확신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계속 미뤘을지도 모르고 아마 책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이렇게 근자에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작은 이런 그 모임들 속에서 지역에서
이런 경험들이 이게 주민 공론장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현장에서 검증을 해준 거예요. 몇몇 현장에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일단은 써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김경숙 씨한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책을 한 권 쓰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쓴 것도 있고 그런 거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에 이제 왕이나 선비가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많이 배우고 엘리트들이 이렇게 세상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비교적 뭐 각성한 시민들이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왔던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나 있는 데처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잘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줄기차게 노력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풍미하던 시대가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일상을 말 그대로 삶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체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잘 확인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뭐 이전에 뭐 민중의 주인이라는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2008년 광우병 그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뭔가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가능성 같은 거를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유모차를 가지고 나오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을 언뜻 본 거죠. 언뜻 보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이제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그 문제에 천착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굉장히 변화가 극심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공적인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이전처럼 말 그대로 그냥 주문 주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항민으로 그냥 이렇게 일상에 그냥 젖어서 사는 삶으로부터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작은 에너지들이 잘 모여질 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변해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현장에서 작은 현장 속에서 포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주인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설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고민해왔던 어떻게 이렇게 국가와 시민 사이의 힘의 균형,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국가의 폭력, 이런 일방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삶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면서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 힘을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저는 그거 이제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다 하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삶의 영역에서 작게라도 누가 만들어준 공간, 누가 이렇게 제공해준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의 공간에서라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이렇게 힘을 얻어가는 그러면서 그 힘을 얻는 만큼 우리 주변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산왕산 싸움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양시, 국토부, 환경부 뭐 이런 또 심지어는 다른 시민사회까지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처럼 훤하게 보이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이렇게 주체로 나설 때 주변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의 핵심은 저는 권력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권력관계를 명료하게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썼는데요. 최근 조금 이제 이렇게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깊이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고 아마 이제 나중에 또 쓰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큰 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질문 준비해서 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아이고 떨리네. 이거 뜯어낸다. 제가 질문을 몇 개를 이제 만들어 와봤어요. 예, 두 분 중에서 편하게 이렇게 질문을 내가 답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처음 만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70부터 네, 거의 지금 86년에 만났으니까요. 거의 그러면은 40년이 다 돼. 4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기쁜 날도 있고 진짜 이쯤이면 제 인생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날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날도 있으셨을 텐데 사실 이 책을 이렇게 받아서 이 물성을 손에 느끼는 그 날도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대단히 기뻤습니다. 네. 저는 어떤 그 감회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저희 이제 박태순 대표는 이게 고민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고민이 깊다 보니까 결론이 잘 안 나. 생각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잘 안 나서 제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화운동 때부터 학교에서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만나 가지고 그런 인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사적인 관계
이제 믹스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책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이라는 거를 갔다 온 다음에 한국에서 한 것은 이제 공공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고 공공 갈등에 대한 책을 2010년도에 상당히 이제 방법론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저는 사실 반 마음 정도밖에 안 들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고민의 끝에 이제 이런 주민공론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무려 한국 공론 포럼을 만들 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데까지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거의 반강요해서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가 또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도 한 3년 그 기간에 함께 네, 이렇게 그렇죠. 끼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자부심을 마음 느끼면서 네, 아마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뭐 이건 유망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읽을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들 선출직이건 늘공이건 어공이건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서 백날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으니까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보람 있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가 그 강의 들을 때도 들었지만 공론장이라는 것은 사익이 모여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가는 것인가요? 맞나요? 그런 이야기를 때 강의 때도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공론장을 처음 들을 때는 저는 이게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못했어요. 뭐 상세히 보면 모든 일이 사익이 끼지 않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은 공익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강의에서도 그랬고 이 책에서도 보면 결국 첫 번째는 사익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적인 일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이제 행정이 하는 공적인 일 이렇게 구분된 상태에서 이제 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사적인 일이면서도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된 영역이 부각이 안 됐던 거죠. 예를 들면은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 사익과 관련된 문제지만 그것이 우리 동네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동네 문제이기도 하고 고양시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는 많은 문제는 지금은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명료하게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완전히 사익과 관련 없는 공적인 과제만 가지고 하는 공론장은 성공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참여 동기도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죠. 다른 사람도 걱정함직한 그래서 공통 관심사들이죠. 근데 그거를 논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근데 논의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문제지만 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전체한테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공적인 과제, 공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을 우리가 이제 공론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아직도 틈새, 이해가 안 갔으면 제가 그 틈새 이런 뭐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익과 좀 건강하지 못한 사익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실제로 공론장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어떤 사안이든지 이렇게 사적인 이익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사적인 이익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갈등 해결과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에 실제로 이해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논의가요,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공공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 서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합리적인 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에 민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판단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공론장은 두 개를 다 배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명료할수록 논의의 심도가 생기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입장 차이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만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관계 나눔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이라든가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갈등 해결이라든가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한계예요. 이해관계자들끼리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오히려 이해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론장은 이해관계자들도 배제하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입장을 이렇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공공성이 강화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는데, 그게 꼭 저는 다른 비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이렇게 그 신부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뭐 저기 뭐 물을 뭐 술로 뭐 바꿔다 뭐 그런 거 있죠. 빵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차임별 소리 나죠. 무슨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띵땡 뭐 무슨 소리지? 하여간 그 소리 나면 바뀐다면서요. 그 상징이라면서요. 그것처럼 이렇게 일반인들이요 참여를 하면서 어떤 사안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공정한 결론을 얻게 돼요. 그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요 반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판때기가 말 그대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점령하지 않게끔, 그건 개방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은 구성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렇게 균형이 있는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절박한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힘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 말씀 좀 네. 일단 이 공론장이라는 것은 시민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관공서나 네. 시의회가 함께 뭐 공유하는 이런 이제 합의점이 또 필요하고 그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한데, 현실 권력들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의사소통의 권력을
성가셔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거 점점 키워놓으면은 머리 아프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양이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접근도 하지 않는 이런 정황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의사소통의 권력이 되게 하는 그들에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필요하니까. 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공론장은 이제 삶의 주체들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만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론장에는 뭐 국가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나 뭐 의회라든가 그런 것은 주변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삶의 세계라고 보면 되죠. 그 삶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가는 건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좀 독특한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푸코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규율 권력이라든가 무슨 뭐 생명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이 관료제가 서양하고는 다르게 또 오랫동안 지배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관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 영혼까지도 홀라당 이렇게 국가나 행정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그 점에서 이제 대단히 그 국가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이념까지도 홀라당 점령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이렇게 삶의 영역에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기 검열에 쉽게 빠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말 그대로 체계라고 하는, 하버마스식으로 하면 체계, 뭐 푸코식으로 하면 이제 규율인 것이고, 이렇게 일정한 질서 내지는 의식, 내면화된 의식으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제 짓누르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도 하고 이렇게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자율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변의 문제는 그래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정신적인 여유가 조금 이제 생긴 거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런 그 관료주의에 또는 이런 대의제 시스템의 의존적인가를 이제 비로소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네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라도 논의를 자율적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제일 처음에 조금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은요,
그 논의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내용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요. 여러분 진짜로 놀란다니까요. 제가 화성에 이제 거기 어천 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어천 저수지 문제 가지고 공론장을 주민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천 저수지에 이제 낚시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이 오염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변에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농수에 대한 걱정도 하고 복잡한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발제를요 수질에 대한 발제라든지 뭐 둘레길에 대한 발제라든지 뭐 농업에 대한 발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 시골 사람들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놀라워요. 그 누구 전문가를 뭐 비싸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둘레길 만들어가지고 잘 활용을 하더라. 뭐 또 어디는 문 수능 관리를 어떻게 하더라. 뭐 어디는 뭐 낚시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규제를 하더라.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서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역량이 있단 말이야. 정말로 시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게 되고요. 공론장에서의 권위는 있잖아요. 그 공론장이 실제로 이제 의회라든가 아니면 행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제도화가 되고 뭐 다 돼야 되잖아요. 법제화가 되고. 근데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론장 자체의 공신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공론장이 얼마만큼 편협하지 않게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또 진정성 있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공론장의 권위는 그 자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논의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 이전에 의회 소위 그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표 때문에 그 끼웃끼웃 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의회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게 되면 행정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민이 삶의 주체인 주민이 주도를 하면서도 의회라든가 행정이 결합을 하게 되고 또 전문가들도 보다 더 그 세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저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그게 이제 그 연천 두루미 공론장 사례예요. 연천의 중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패감이 높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 옛날에 70년대 초에 그게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화전민들 소개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선전용으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거기다가 평화촌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휴전선 안팎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의 두루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받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두루미 보호 지역으로 천연물 보호 지역으로까지 됐는데 다 제도화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연천군과 연천군 의회를 움직이고 제도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중앙정부까지도 움직여서 그 지역이 천연물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는 거를 보고 또 같이 또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정당이라든가 뭐 무슨 행정이라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잘 만들어 가면 그 만들어 가는 것을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 하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확인이.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뭐 행정이나 의회가 완전히 다 세팅된 상태에서 이 공론장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먼저 공론장을 시작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더 힘이 있다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거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단톡방에도 여러 번 올라갔지만, 검암동에 검암복지관 관련된 갈등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자 주민들, 젊은 여성 50대 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론장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보편성을 가지면서 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가 이제 작년에 10월에 있었는데 거의 뭐 2,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동조를 하고 하니까, 의회가 모든 정당 의회 의원들이 그 총회에 다 나타나고 어쨌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뭐 그게 나중에 빈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그다음 화성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부서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 그다음 필요한 공개 자료 요청에 100%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쫙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저수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수질이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기타 이제 허가 문제라든가 군부대까지 다 보냈는데 회신이 100%였고요. 그 다음에는 군부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장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보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공론장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시작만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공정성이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기존의 어드보커시하고 다를 것이 없죠. 근데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만 공론장의 제일 원칙은 포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론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으면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성과 개방성이 아주 핵심적, 공론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이제 가리는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공론장도 점점 많아지지만, 의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시장이나 누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공론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늘상 얘기하다시피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하고는 다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삶의 세계하고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론장을 제안할 때는 반드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을 받지 않으면 쉽게 공론장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나 이런 곳하고 시민이 함께 공론장을 만들 때는 항상 5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자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논의 결과를 그 행정기관의 뜻과 의지하고는 별개로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또 그 공론장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휘저을 수 없게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보장을 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그나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사회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게 관리적인 행정 관행이 너무너무 오래돼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은 공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틀이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자신들의 의지를 투입하려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런 행정기관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 공론장을 만들 경우에 시민들에게 자율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해서만 공론장이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자면 이렇게 책에 보니까 물론 이제 이론가들의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심지어 제가 그 책만 읽고 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무리한 것이 꽤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진 대로 보면 이제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이제 그 공론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다르다고 하지만 비슷한 어떤 계급적으로 비슷해서 그런지 한나 아렌트와 하버마스가 비슷한 어떤 주장들을 그 위치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낸시 프레이저나 찰스 테일러, 자크 랑시에르 같은 사람들은 좀 다른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계급투쟁 같은 느낌을 제가 이제 좀 확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환경 단체니까 또 환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화 시대에는 사실은 어떤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 평등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이제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지금은 명백하게 다른데 지금 누가 민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도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마치 그런 민중이 있는 것처럼 정치가들은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지금 뭐 무슨 체제 싸움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에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계급투쟁은 명백하게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자본을 득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계급의 위쪽에 있고 그것을 뺏기는 사람들이 지금 소위 옛날에 그 민중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굳이 이렇게 저는 자주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위치에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선생님도 이제 생태학도 전공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이 계급투쟁을 지금 앞으로의 거의 많은 시민들의 아마 그 공론이 이 환경과 관련된 것일 텐데 환경과 관련된 계급투쟁의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누구 편을 들거나 체제의 어떤 이념에 관련해서 누구는 우리 편이고 누구는 아니 이것도 이제 아닌 상황.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그 이념을 활용하는 들이잖아요. 양쪽 다 어느 쪽이건.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지켜나갈 것인지 환경의 그 하층민
환경 피해 하층민으로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시대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산업 시대에는 이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산업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획일화해서 얘기할 수 없고 노동과 자본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분화가 돼서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자본 내부도 엄청나게 분화가 돼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나 앞으로 세대는 저는 몇 가지 이렇게 구분 대체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을 오히려 이렇게 활용하고 그 환경을 향유하는 계층과 그것을 피해를 보는 그거는 현 세대에서도 그렇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같은 공간 내에서도 환경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이렇게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거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소위 디지털 정보 시대,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리터러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세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로 접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는 무슨 막시스트처럼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는 중요한 대립 지점들은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시가 얘기하는 식으로 불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한테 굉장히 산왕산 싸움을 해보면 누가 정말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중시 여기고 누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구체적인 현장과 부딪힘과 만남 속에서 이 힘의 역학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누구를 때려잡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힘을 누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인간이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니까 그것이 일방적으로 통용되지 않게 하려면 그런 권력에 대한 감수성,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작동 방식과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야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것은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뛰어들 때 그 속에서 그런 권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력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전술을 우리가 구사해야 되죠. 그래서 타협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대립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그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민주화 87년 그 민주주의의 그 획득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아직도 많지만 그나마 굉장히 우리에게 혜택으로 남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내려꽂는 권력만을 이해했지만 이게 이제 40년 정도 사회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서구 철학자들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권력이란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획득한 축복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이제 환경의 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들이 시민들 사이에 영향력의 확대가 되는 그런 만큼 그것이 이제 권력으로서 그러니까 힘으로서의 작용이 커진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개념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고지점이다라는 것이 책에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을 권력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다른 유적 존재들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하버마스라는 이제 철학자 이름을 빌어서 책에 많이 썼지만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에서 이제 이 환경의 문제라는 화두를 가지고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말을 통한 영향력의 획득이라는 것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꿈을 또 공론장을 공부하면서 꾸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쪽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충돌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80년대와 달리 그때와 달리 우리는 거의 평등하게 배웠고 지식이나 정보를 거의 평등하게 공유하고 있고 배부르게 하는 것도 먹는 것도 거의 평등하게 공유해서 결국은 우리가 힘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정권을 갖는 거는 박터지게 해보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해보라고 하고 우리는 이때 누구 없어 새로운 사람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지금 박터지게 싸우는 건 당신들은 정권 갖기 위해서 그래 싸우겠지. 싸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민들은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운 사람 어딨어? 뭐 어느 당에서 나올 거야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새로운 계급투쟁이 아닐까라는 생각. 와 정답. 박수를 서로. 네, 그러면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선생님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사실은 속으로 많으시죠? 누가 먼저 시작을 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제일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서 제일 모르는 눈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장님이 오늘 공론장 무슨 교육인가 수업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들어보실래요? 할 때는 그게 뭐지? 그러고 말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는 저거 좀 궁금하다. 우리 뭔가 약간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해를 위해서
여기 산왕산의 그 공론장을 적용을 해보셨는지 하는 중인지 할 수 없는 건지 하고 싶은 중이죠. 하려는 중인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해봐야 아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하면서 그 동시에 저는 한 12년 동안 이제 아이를 대안학교로 키워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본의 있는 개 백수라면서 이제 거의 태평 이런 거 있는데 그 조직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크고 작은 그러니까 개인 단위의 문제부터 그 학교가 그 법의 바깥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학교를 위협하는 어떤 법적 제도들이 지금 현재도 있단 말이죠. 12년을 거기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거를 어떻게 해줄까 이제 떠나오면서도 되게 걱정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이렇게 법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그 공동체 아주 작은 공동체에게도 공론장을 가져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다라고 확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공론장이 뭘까 그런 설명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호기심을 키워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그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도 문제인가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치열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법 바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제도 바깥에 소수자든지 하여간 호모사케르든지 하여간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공론장에 포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할 때라야 제대로 된 공론장이 될 수 있다. 또는 결국은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상식과 그 공정성에 기반하는 정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철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치열한 논쟁거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또 다른 외국 얘기고.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공론장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이상한 권리를 특별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상식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공론장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오히려 이제 뭐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영역들 있잖아요. 우리 삶하고는 구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정도 말고는 대부분은 공론장의 주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 특히 뭐 대안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될 수가 있고 논의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산왕산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왕산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 우리 의장님이 산왕산 문제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동안 관심을 갖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의 산왕산을 우리 의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예를 들면 이제 공론장을 제가 이제 여기서 공론장을 한다라고 산왕산 가지고 공론장을 한다고 할 때 입장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기존의 시스템이 산왕산의 가치나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뭐 아니면 부패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법적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문제 제기의 중요한 내용은 이걸 합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부터 해가지고 뭐 법적인 호소까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그런 요구를 하는 걸 우리가 어드보커시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상황사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드보커시의 문제로 개인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주체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때 공론장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체가 공간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때 공론장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발견하는 과정이야.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논의를 해야만 논의 과정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마을 공동체 뭐 건수 100건 뭐 1000건 막 이렇게 막 쫙쫙쫙쫙 그래프 그리고 그랬거든요. 한참 요란 떨었어요. 근데 그 행정이 휘딱 날아가니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그건 행정의 일환으로 한 거야. 행정의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의 결과물,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니 주민들 삶에 어떤 효능감이 있었겠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런 일 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작게라도 하나씩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확신 같은 게 있냐면, 사실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굉장히 작은 것들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은 반도체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뭐 무슨 뭐 국회가 바뀌고 무슨 뭐 여야가 바뀌면 엄청 바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가지고는 잘 안 바뀌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론장을 꼼꼼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깊은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비슷한 경험해요. 의정부에서 이제 제가 공론장 2번 하면서 의정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걸 느껴요.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이 저는 거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또는 큰 케이스를 엉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케이스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임팩트가 훨씬 더 크다. 근데 그렇게 그 작은 것을 꼼꼼하게 만들려면 엄청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되고, 새로운 주민운동, 새로운 운동은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설계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운동의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운동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말씀하시니까 저도 반도체를 모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했던 모래에서 우주를 본다라는 이런 거, 전 반도체를 모래로 만들어서 이거 29가 맞잖아, 이 진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작은 것에서 이제는 큰 거를 그 집중력과 밀도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시민 권력이 어떻게 밀도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공론장을 해봤잖아요. 그 2년에 걸쳐서 그래도 꽤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지소협하고 함께 할 때 그 퍼실리테이터라는 분들이 왔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퍼실리테이터를 하시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게 박 소장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바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뭔가 관리하려고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기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뭔가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론장과는 다른 교육을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본인이 그래도 돈 받고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분들은 그때 비용을 조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값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아마 마음이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이걸 하면서 마음이 급하구나. 저도 이게 빨리 뭔가 결과가 나야지. 예, 뭐 한없이 이게 공론장을 한없이 하면서 아무 결과가 안 나거나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조급함이 은근히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보기엔 전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도 아마 공론장을 시작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스갯스러운 에피소드인데요.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의정부에서 의정부 소각장 갈등을 시민공론장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2023년 이제 경기도 행정 대상을 의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신문에 도배가 됐거든요. 우리는 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행정 담당자가 이제 말단에서 정말로 몇 달을 고생한 주무관이 가서 이렇게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몇 군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제 알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거기 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하면 딱 바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 듣고 전화하셨나 본데요. 우리는 용역은 안 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와요. 정말 시민단체도 다 용역이에요. 공무원 용역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작은 물꼬가 큰 어쨌든 뭐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촘촘한 이 행정들은 모든 것을 이제 다 갖다 쓸 수 있는 돈을 주면 갖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올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어디를 블라블라블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안 하니까 만일에 정말로 그쪽의 소각장 문제를 진정성 있게 시민의 합의를 통해 풀고 싶으면 책을 사봐라. 그 책에 이제 소각장 사례를 어떤 원칙에서 풀었더니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잘 나오고 우리가 그 학회지에 낸 논문도 있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여태까지 전화가 안 옵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공론장을 우리가 운영할게.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업체도 있다더라. 그 업체 안에는 시민단체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 주면 걔들이 와서 다 해결해줘.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사실은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돈 안 되는 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돈 되는 사람도 바꾸지만 돈 안 되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돈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의정부 소각장이든 예비군 훈련장이든 공무원들이 다 실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의회 특별히 예산을 용역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자체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썼어요. 돈을 썼는데 우리 이제 이현주 선생님도 그때 이제 팀 진행자로 오셔가지고 그 하루 이틀 2번 했던 것을 시가 이제 비용을 적절한 비용을 보내주고 우리도 이제 회의 참여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하는 것을 시가 이제 적절한 비용을 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만약 용역으로 내보내서 한 3억, 4억 이걸 책정해가지고 주는 것과 그다음에 시가 모든 것을
그 다 이제 공무원들 인력을 다 활용해서 하고 실제 비용을 한 7천, 8천 정도를 썼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손해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몇억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주민자치 풀뿌리 뭐 주민자치 한다고 뭐 17억 뭐 이렇게 예산을 쓰는 지자체도 있어요. 주민자치와 함께.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비용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인 거죠. 행정과 시민단체가 작동 거의 20년 정도를 작동해온 방식인데. 그게 정치도 타락하고 시민단체도 죽어버리고 하는 근데 아주 그 교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역을 하는데 마치 용역 아닌 것처럼 좋은 일처럼 뭐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일단 걸려들면 그 미끼에 그 다음은 이제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런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만두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에 멈추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비군 잠시만요. 그 예비군 훈련장에 초대해 주셔서 이제 그 자리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좀 바라본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주민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의도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PPT를 보면 의도가 너무 드러나요. 와 저렇게 의도를 내보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앞에 이만큼 자세하게 한 건 그 지역을 미는 거죠. 시민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갈등들을 뭐 치고받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도 있었고 그 바깥의 주민들도 있었고 또 바깥에서 필요하다고 외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이 치고받고가 이 공론장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눈빛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뭔가 별하별 뭐라 그러죠? 막 그 타자치 사례를 막 카피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숨은 자료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정치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게 표면화되면서 눈빛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행정과는 다른 행정이 의도한 지역이 있었으나 시민들이 합의된 그러니까 정말 합의였어요. 합의된 그 예정지로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물론 이제 이후의 과정들을 더 모니터링해야 되고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걸 좀 그러니까 갈등조차 이용되는 갈등이 아니라 보여지는 갈등이 아니라 그냥 우리 순수한 갈등을 좀 드러내는 과정만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좀 늘 소장님이 얘기하는 시민들이 시민 자체를 믿어야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 기억나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럼요. 우리 스스로를 결정을 시민들 자신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 지금 가지고 있던 산항동 문제를 공론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사장님 말씀 듣고 또 하나의 시민 권력을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 문제로 왔을 때 우리의 여기 모여있는 분들의 입장은 부장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증설하는 걸 반대하고 이미 있는 것도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업자는 또 확장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포괄성, 그다음에 누구도 뭐 소외되지 않는 공정함,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공자왈 맹자왈처럼 느껴지고 나의 법적인 또는 자기 자본의 손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왜 거기 가서 뭘 해, 왜 해, 막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그 논의가 공농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문제 제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공농장에 당사자들이 와야지 논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쉽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특별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오게끔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들의 압력이죠. 시민들이 공론장을 한다고 하는데 너는 네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데 안 오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력을 형성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공론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산왕산 관련해 가지고 공론장을 한다고 하는데 골프장 당사자가 안 온다고 한다. 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는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사회적인 압력을 형성해야 되고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빤히 손해를 볼 것이고 자기는 사업을 못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예단이 되면 전적으로 예단이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참여를 안 하고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그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이 논의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도 핵심적인 당사자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전 합의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론장을 열기 전에 그렇게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전 합의의 주체는 누구냐면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역에 갈등이 특히 첨예한 사안과 관련해서 공론장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여기 산왕산 관련해 가지고 공론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경운동연합하고 그 골프장 당사자하고 또 이런 그 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이 굉장히 깊은 전문가들하고 사전 논의를 먼저 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하면 할수록 무엇을 논의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의 설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상태 하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정의 이 논의의 절차와 논의 과정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만 되죠. 그래서 사전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책에는 있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는 공론장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론장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옛날에 그 진주의료원 홍준표 씨가 없앤 다음에 이제 의료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의료 공공성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공론장을 몇 해 전에 했는데 전체 12개월 중에서 9개월 동안을 사전 논의를 했어요. 그 사전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 것인지에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전 합의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산왕산 관련된 문제라면 산왕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 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의제들이 그 있잖아요. 그 의제 논의 주제에 합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끔 공간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신 의견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합의한 것들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거죠. 그 신뢰가 가능한 게요. 그 신뢰가 가능한 게 하나는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에 관한 논의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는 원칙과 사전 합의에서는 원칙과 논의 절차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훨씬 더 비교적 쉬운 편이죠. 그렇지만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높게 논의를 해야지 되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냐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은 결코 누구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원칙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에 근거해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신뢰가 있어야만 돼. 그 부분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합의된 내용에 기반해서 구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럼 의정부 그 소각장 사례에서는 네. 소장님이 그 공론장을 리드하신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소각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정말로 1년이 뭐야? 한 4년 정도 싸운 거거든요, 그게. 근데 뭐 현안도 되게 많았어요. 뭐 소각장 규모부터 소각장 위치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소각장의 용량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시민사회, 특히 이제 거기 환경운동 단체들에서는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기후위기 등등 있으니까. 그래서 의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면 이 소각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정함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처리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도 당연히 의제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논의 주제로 향후에 그런 그 생활폐기물 그 기후위기라든가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 주제로 넣자라고 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치죠. 그런 여지가 없었으면 환경단체들이 결합력이 훨씬 더 약했을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되셨습니까? 저희 이제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산왕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문제는 이제 뭐 정수장 숲 이런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 모든 사업은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됐는가, 왜 있어야만 되는, 이 골프장을 왜 해야만 되는가 하는 사업의 목표와 배경이 사업 제안서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사업 제안서는 왜 만들어지냐면 경기도가 개발 제한 구역을 어떻게 개발 제한 구역이 훼손돼서 달리 개발할 방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인데 이게 너무 훼손이 된 지역이 있어서 혹시 조금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수요 조사를 해요. 5년마다. 그게 2011년에 2016 개발 제한 구역 수요 조사라는 걸 한 거예요. 거기에 이 사업자가 이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딱 하나예요. 훼손된 그린벨트여야 돼요. 근데 법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보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골프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녹색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골프장을 만드는 거죠.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를 이 사업 제안을 사업자가 해서 경기도에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제안은 뻥튀기여서 거짓말로 막 할 수 있겠죠. 사업자는. 거짓말로 막 했어요. 그럼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누가 검증해야 되겠어요? 고양시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자체에다 제출을 해요. 먼저 사업자가. 그럼 지자체에서 보고 아니야, 산왕산은 훼손된 게 아니야. 이 사업의 목적, 이 경기도의 수요조사 목적과 다르잖아. 라고 제척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정이 개입을 하는 거죠. 최성 시장이 여기 훼손된 것처럼 그걸 받아서 바로 이제 경기도에다 내버려. 근데 모든 그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자체장의 의지예요. 지자체장이 거기가 훼손됐다고 하고 싶다고 그 사업 하고 싶다고 하면은 별 토를 안 달아요. 해줘요. 근데 뭐 경기도가 한 거예요. 뭐 국토부가 이거 고양시 그 공무원들의 헛소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지금 이걸 직권 취소해라.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그럼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 니네가 괜찮다고 해서 넘겨서 된 거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들이 홈박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싸우면서 사업자하고는 절대 싸운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양시의 문제예요. 고양시가 이것을 괜찮다고 하고 넘겼고 경기도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안 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고양시가 그러면 이제 그걸 안 된다고 한 조건을 고양시가 받아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넘겨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라고 하면은 사업자가 거기다 보완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산왕동 17홀에서 골프를 치면 그 저기 당전말 마을 다 위험하잖아요. 바로 딱 붙어 있으니까 타격 방향은 마을 쪽이고. 근데 경기도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 골프홀을 줄이든지 타격 방향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 보완을 어떻게 했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보완이에요. 우리나라 환경영향법이 그것도 보완이에요. 통과되는 거.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그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 위험하잖아.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양시는 그대로 보완으로 치고 경기도에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경기도가 그 조건부 한 게.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는 이걸 내주면서 그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국토부 공무원도 뇌물 받고 이런 게 이제 그 판결문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사업자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라고, 허가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취소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저기 했었잖아요. 그 회생 부도나고 회생 신청해서 기각당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때는 국토부의 조건에 맞춰서 이때가 이재준 시장 때예요. 어떤 소송도 걸리지 않아요. 그때 취소했으면.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사업자가. 왜 내가 손해보는데 이거를 취소했어 라고 하는데 그때가 텐트 칠 때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쇠 하고 넘어가서 사업자에게 그때 우리가 계속 말했잖아요. 사업자한테 시간 벌어주는 거라고. 정말 시간을 벌어줘서 그 사람 법정 관리 벗어났어요. 이제는 행정소송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취소하면.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도 취소를 망설이는 거는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거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지. 안 그러면 한강역 환경청 담당 공무원 말이 그 숲을 그린벨트를 놔둬야지 도심에 숲을 없애면 어떡해요?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 그러면 산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숲을 없애고 고양시에 산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양시 공무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어요. 최성 이재준 때 책임인데 그래도 이제 그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행정이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공론장에 들어가면 사업자가 되게 꺼려서 안 오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찍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 공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또 실력 행사를 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여러 진지하게 또 답해 주시고 너무 힘드셨죠?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 환경운동연합 계획에 공론화를 그동안에 교육도 받고 저희가 했었는데 교육은 언제나 실현하는 실천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사안을 가지고 현안 자체를 한번 박 소장님의 지도하에 한번 우리가 공론장에 옮겨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같이 힘써 함께 하실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사람들이 공론장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공론장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어렵게 오히려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줬을지도 모르는데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고향에서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수각장 문제도 그렇고 하여간 대통령부터 무슨 의료 문제 같은 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참 공론장 기본만 떼도 그건 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권위주의에 굉장히 찌들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오히려 반비례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권위주의적인 교육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권력이 없어서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를 포착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전에 2018년에 김영란 대법관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수능 수시 관련해 가지고 58억인가 28억인가를 들어가지고 공론화라고 하는 걸 했어. 근데 그때 결과가 48대 50인가 하여간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소위 하여간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뭐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념으로 배운 거야. 이념으로 배우고 그냥 권리로만 배운 거예요.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작동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바꿀 것인지라고 하는 실천적인 능력은 꽝인 거지. 이게 꽝인 상태에서는 민주주의 안 만들어져요. 누군가 이념적으로 조지고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흉내는 내도요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생활민주주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생활민주주의를 만들고 유지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향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좀 미안한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 있잖아요. 시작하면 다 왜곡되는 거야.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다 왜곡되는 거야. 적어도 예를 들면 저한테 시민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내 뜻하고는 관계없이 정말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근데 그런 의지도 없는데 뭘 도와줘. 내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산왕산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그 정도의 레인지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정도 레인지를 만약에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못하면 환경운동연합이든 누구든 시민사회에서 그 영역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신뢰의 영역을.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왜곡된 채로 만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엠파워먼트가 되는 거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지. 실제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지 되는 거고, 그런 역량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의제를 어떻게 도출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구성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계속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운영 역량을 갖출 때 우리가 민주주의 역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공론장을 열어도요, 공론장에 와가지고 뭐 큰소리 빵빵 치고 뭐 이런 사람 막 뭐 반칙하고 한 사람들 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막 왜곡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집에서 있잖아요. 마누라한테든지 남편한테든지 굉장히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해.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공론장에서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 습속 있잖아요. 그게 공론장에 그대로 다 드러나. 그러니까 공론장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이 되려면요,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 있잖아요. 일상. 가정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하는 일상에서 그런 말 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 습관으로 돼야만 그게 좋은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또 돼. 그게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처럼 굉장히 오랜 동안
이런 위계적이고 계급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잘못된 습속 같은 것도 동시에 고쳐야만 이게 공론장도 좋은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말 이념으로서는 배웠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민주주의를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엄마들이 보고 무슨 전자파 때문에 그 로비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저한테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그 엄마들의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내 세대는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어떤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민주주의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참 병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공론장을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도 배워가면서 뭐 하면 참 안 되는데 이게 그러는데 뭐 불가불 이제 배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